예, 안녕하세요. 이창준입니다. 일주일 잘 지내셨나요? 오늘 아침에 좀 강의 전날이긴 한데 미리 녹음을 하느라 산책을 갔다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벚꽃도 많이 펴 있고. 그래서 시간 나면 나가서 산책도 좀 하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 한 잔 먹고 들어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능동소자, 수동소자 같은 거에 대해서 배웠죠? 네, 그래서 능동소자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수동소자에서 저희가 R과 L과 C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네, 요거에 이제 배울 거예요. 예, 그래서 R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고, 요번 주에 문제 좀 풀고요. 그 L과 C에 대한 개념을 이제 학습을 할 건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기존에 L과 C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R의 디멘전하고 L의 디멘전, C의 디멘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 개를 그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뒤에 가서 헷갈리지 않으시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레포트 낸 거를 보니 한 반에서 한 두 분 정도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대놓고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두 분 정도 계시고 레포트를 제출하시는데 좀 제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앞에 거는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RLC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거에 대한 연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RLC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머릿속에서 개념을. 그러니까 뒤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시고 이게 연산하고 이 부분은 또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한 80% 이상은 지금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로. 그래서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리뷰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동소자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어, 네. 패시브 엘리먼트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받지 못하면 전화번하고 전류원을 얘기하겠죠. 이 소스에 대해서는 능동소자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 스스로 아무런 정기적인 특성을 나타내지 못해요. 즉, R만 있는 경우는 얘는 아무 능력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얘가 정기적인 특성을 가지려면 몇 오음인지 모르겠는데, 정기적인 저항이라는 특성을 가지려면 외부에서 전류가 흘러 들어와야 되죠. 근데 그런 건 하지 못하니까 아무런 정기적인 특성을 갖지 못한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저항 R, 인덕턴스 L, 그리고 커패시턴스 C에 대해서만 다룬다. 선형 소자하고 비선형 소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선형 소자라는 거는 전압 전류 VI 곡선에서 이런 식으로 선형적으로 나타나면 돼요. 그거를 선형 소자라고 얘기하고 이 선형태가 아닌 선형 소자가 아닌 나머지 형태 모든 것 그거를 비선형 소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정한 값을 갖는 저항에 전압을 인간하게 되면 전류는 전압에 비례해가지고 흐르게 되죠. 그래서 R의 크기에 따라서 직선적으로 변하는 걸 알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울기가 저항에 해당이 된다.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하게 되면 전류의 방향도 반대가 돼서 그 값은 3상안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직까지 얘기는 안 드리고 있는데 전압하고 전류에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쵸? 만약에 10V가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10V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뒤에 가서 벡터를 배울 텐데 이거 값이 마이너스 10이라는 거는 방향이 반대라는 뜻이에요. 전압도 마찬가지고 전류도 마찬가지고 그 개념에 대해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비선형 소자에 대해서 설명하느라 아마 이거를 넣은 것 같아요. VI 곡선에서 선형적으로 나타내는 이런 것들은 선형 소자이고 선형이 아닌 모든 것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든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이제 배우실 다이오드를 이제 비선형 소자의 대표로 이제 내보냈는데 그쵸 선형이 아니죠 일단.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저항이 큰 경우와 작은 경우
어떨 때 크고 어떨 때 작은지 요거에 대해서 기울기에 해당이 된다. 제가 함수로 설명을 드렸죠, 지난주에. 그거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선형 소자는 이런 것이다. Non-linear element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저항이라는 거의 특징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어요. 물질 내 전류가 흐를 때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원자와 충돌을 해서 전자는 에너지를 잃게 된다. 이 충돌로 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려는 특성을 가진 것을 저항이라고 한다라고 했지요. 저항의 실제 모양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작이 되고 사용이 돼요. 따라서 저항도 용량이 있어요. 그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저항의 형태가 있다. 저항기란 말을 잘 쓰지 않는다. 레지스터라는 말을 쓰니까 잘 알아두시고 도체의 저항은 길이 L에 비례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도체의 저항은 길이 L에 비례하고 단면적 S에 반비례한다. 단면적이에요, 단면적.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식으로만 가지고는 요거를 유도를 할 수가 있죠. 길이 L에 비례하고 단면적 S에 반비례한다. 근데 여기다가 비례상수를 집어넣어서 얼마나 비례를 하는데 라고 이게 등식의 형태로 나타내 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로를 비례상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물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고유 저항이다. 물질의 고유 저항이라는 거는 물체마다 틀린 값을 갖는다는 거죠. 레지스티비티라고 얘기를 하고 단위는 오hm 메타를 사용을 한다. 오hm 메타를 사용을 한다. 그 반대 개념, 역수. 저항은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하려는 성질인데 그 역수를 취하게 되면 얼마나 잘 흐르게 하려는 성질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수치가 나와요. 정량적으로 그걸 도전율이라고 얘기해요. 컨덕티비티. 그래서 로우를 역수를 취하게 되면은 그 특징의 반대가 나오게 되죠. 단위는 모 퍼 메타. 모 퍼 메타. 컨덕턴스라고 뒤에 배울 건데 저항의 역수이지요. 예, G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되고 단위는 모를 사용하거나 지멘스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에서 저항 아래 전류 I를 흘리게 되면 저항 양단의 전압 V는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전류의 비례를 하는 걸 알 수 있죠. 전압하고 전류가 비례를 해요. 무슨 뜻이냐면 전압을 올리게 되면 전류도 같이 올라가는 비례의 식을 발견을 했는데 얼마나 비례를 하는지에 대한 기울기에 해당되는 게 R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압과 I는 기울기 R을 갖는 함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그 기울기가 물질의 고유 특성에 해당하는 저항에 해당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R은 비례상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 R을 회로상에서는 이렇게 나타내요. 회로에 놓고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저항이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라고 표시를 하면 되고 VI 특성은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놓고 통상 이쪽이 I가 오고 이쪽이 V가 오는데 하여간 이런 식으로 직선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저항의 기호는 다 아시죠? 네, 이 정도는 아실 거라고 봐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게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 먼저 읽어보죠. 어떤 전지의 외부 저항이 5ohm이고 전류가 8A가 흐르고 있대요. 그게 그림 A예요. 이 외부 회로에 5ohm 대신에 5ohm을 제거를 하고 15ohm의 저항을 접속을 하게 되면 전류가 4A로 떨어진대요. 이때 전지의 기전력은 얼마인가요? 라고 돼 있잖아요. 그 회로 전체를 놓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게 2하고 R이 있어요. 2하고 R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 부하 효과를 설명을 드릴 때 전지가 있고 이 안에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E가 있고 내부 저항 R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표시를 하게 되면 기전력 E와 내부 저항 R이 직렬로 연결된 형태이며 이 단자 양쪽에 걸리는 전압이 여기 배터리 양단에서 걸리는 전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상 기전력 E와 내부 기전력
내부 저항 R 두 개에 해당되는 게 요 배터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지라고 표현된 부분은 이 기전력, 이상 기전력 E와 그러니까 외부에 관계없이 특별한 값을 계속 전압을 내보내는 기전력 E와 내부 저항 R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이 값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항상 그 외부에 몇 ohm이 부하가 얼마가 걸리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R을 구하셔가지고 E를 구해도 되고 E를 구하신 다음에 R을 구해도 돼요. 여기서는 먼저 R을 구했네요. 그죠? 내부 기전력 R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내부 저항 R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내부 기전력 E를 구하는 식으로 지나갔어요. 자, A라는 회로와 B라는 회로를 보게 되면 A라는 회로에서 식이 하나가 나올 수 있고 B라는 회로에서 식이 하나 나올 수 있는데 아직 눈에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보여요. 식이 V는 IR, V는 IR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식이 두 개고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 해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가정을 하고 식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첫 번째 A에서 V는 IR이니까 기전력 E는 이 회로에서 요걸 한 바퀴 돌다 보면 기전력 E는 V는 2고 I는 8이고 R은 스몰 r 더하기 5ohm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V는 IR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보이시죠? 자, 똑같아요. 두 번째 이쪽 기전력이나 이쪽 기전력이 똑같기 때문에 얘도 한 바퀴 삥 돌리게 되면은 전류가 4A가 흐르게 되고 저항이 스몰 r과 15ohm이 더해진 형태잖아요. V는 IR이라는 형태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있죠. 그래서 E는 공통이니까 없애고 요 식에서 스몰 r을 구할 수 있죠. 그죠? 산수는 안 할게요. 산수는 안 할게요. 그래서 R을 구해보면 5ohm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5ohm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둘 중 안에 하나 집어넣게 되면 80V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렵지 않죠? 자, 순서를 보세요. 순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개념이 얘는 변하지 않는다. 얘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식이 하나 나오고 여기서 식이 하나고 우리가 원하는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해를 풀 수가 있어요. R하고 기전력 E를 다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해볼까요? 요것도 첫 번째 퀴즈예요. 두 번째 퀴즈까지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요걸 한번 풀어보세요. 어떤 전지 내부에 5ohm이고 8A가 흐른대요. 자, 5ohm이 아니죠, 일단. 제가 낸 거는 여기는 A 외부 저항이 A ohm이에요. 그리고 전류가 8A가 흐르는데 외부 회로에 그 A라는 거 대신에 B라는 저항을 걸었더니 4A 떨어진대요.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개념 잡기 좋은 문제라 요거를 제가 퀴즈를 한번 내드릴 거예요. 요거를 레포트를 제출해 주세요. 그쵸. 여러분들 끝에 학번 두 자리. 여러분 끝에가 3, 4, 5, 6 앞에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학번이 3, 4, 5, 6으로 끝나면 56을 A로 하시고 34를 B로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A나 B가 0인 경우에는 50을 넣으란 얘기예요. 뭐 3, 4, 0, 0이면은 이제 0ohm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관계는 없겠다만 예, 이거 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50을 집어넣어라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거 레포트로 작성을 해주시고 아직도 룰을 안 지키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반에 한 명, 두 명 정도 예, 표시를 안 하신다든가 그런 거. 그래서 자꾸 잔소리하기 싫은데 그냥 봐도 돼요. 봐도 되는데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계속.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라는 거니까 가능하면은 이렇게 맞춰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항은 여기서 맞출 거예요. 나중에 직렬, 병렬 나오는데 여러분도 중고등학교 때 다 한 번은 했음직한 것들이라
그때는 직경렬 나오게 되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두 번째, 이제부터는 인덕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L에 대해서 배울 건데 어, 동영상 하나 보고 갈까요? 네. 2분짜리 동영상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로 보셔야 될 거는 외부에서 인덕션 렌즈가 아니라 인덕터에 배우기 위해서 인덕션이라는 현상을 배울 건데 그 유도 현상이에요. 인덕션이랑 똑같아요. 예, 이 현상을 이용해서 한 거기 때문에 외부의 기전력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그거에 대한 개념을 한 2분 정도 되는 동영상 보고 갈게요. 네, 다음 페이지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동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게 몇 개 있는데, 그, 코일에 자석을 왔다 갔다 하니까 전류가 흐르기 시작했잖아요. 전류가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는 그 코일 양단에 기전력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그 벌브에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 현상을 발견하고 나서 페러데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 되게 싫죠. 왜 저런 걸 쓸데없이 발견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법칙을 발견을 했어요. 현상이 이상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실은 그렇죠. 저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주위에 마그네틱 필드가 변하는 상황에 전압이 걸린다는 것을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접촉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정리를 했어요. 실험을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많이 배웠죠? 뭐 오른손, 왼손, 뭐 드라이버가 들어가네 나가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이라는 것도 제거목에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런 게 있대요.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에 따른다 인덕턴스는. 그래서 그냥 도선이에요. 도선을 감아놨단 말이에요. 도선을 뚫뚫뚫뚫 감아놓고 그쵸? 여기를 n번만큼 감았대요. n은 턴수라 그래서 우리가 대문자 n의 기호를 사용을 할 거예요. 거기에 전류 i가 흐르게 되면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저렇게 표현을 했지만 L이 이렇게 있으면은 도넛 모양으로 사방으로 이렇게 플럭스가 발생하게 되죠. 플럭스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자속이 그러니까 플럭스라고 사용을 하고 우리는 자속이라고 할 거예요. 자속 람다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람다는 요 파이 있잖아요. 자속이라는 거 나중에 요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울 거예요. 뒤쪽에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자속이 발생을 하고 자속이 묶음을 람다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자속이 발생하는 세기에 이 턴수에 비례하는 만큼 발생을 해요. 이 자속은
이때 흘러 들어가는 전류하고 비례를 해요. 비례를 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계략 배우셨을 거야. 그거랑 관련이 있어요. 책받침에다가 철가루 뿌려놓고 밑에 자석대면은, 이렇게, 책받침 위에 자석 모양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철가루들이 이렇게 배치되는 거 초등학교 때 한번 본 적 있잖아요. 그거랑 유사해요. 눈에 보이지 않으나 공간에 이렇게 파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배치가 된다. 지금은 표현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만 3차원적으로 보게 되면 도넛 모양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돼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람다라는 거하고 자속의 총합 람다라는 거하고 전류의 특성이 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류하고 얘가 비례한다 그랬잖아요. 전류하고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람다라는 놈은 그쵸? 얘가 종속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관계를 가질 거예요. 그죠? 요 I 특성이 이 I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거를 실험으로 찾았어요. 그래서 아까는 VI 특성 곡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람다가 있고 전류가 있네요. 그죠? 전류를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같이 증가한다는 선형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특성 곡선은 뒤에 수식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봐두세요. 그리고 L은 뭐 감아놓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밑에 볼까요? 그림 1.5의 A와 같이 도선을 N회 감아서 만들 때 전류를 흘리게 되면 나사의 진행 방향을 전류의 진행 방향으로 잡을 때 나사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자력선이 생긴다. 위에 거는 뭐 무시하실 때요. 자력선이 생겨서 자장을 형성을 해요. 마그네틱 필드라는 걸 형성하게 되죠. 예, 그래 마그네틱 필드가 형성이 된다라는 걸 일단 알아두시고요. 계속 볼게요. 이 자력선의 한 묶음을 자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플럭스라고 표시를 하게 되고 파이로 표시를 해요. 이렇게 오는데 일정한 단위의 한 묶음을 3개의 정도로 묶어가지고 마그네틱 플럭스라고 표시를 한다는 거죠.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말고 넘어갑시다. 요거는 중요해요. 자력선의 한 묶음을 자속이라고 하고 파이로 표시를 하며 단위는 웨버이다. 웨버예요. 웨버라는 사람이 발명을 했나 보죠. 자속이 전류와 쇄교하는 수를 자속 쇄교수라고 하게 돼요. 자속이 이 파이를 한 묶음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몇 개가 지나가는지 쇄교한다는 거는 어떠한 일정한 면적을 이렇게 지나가는 직각 방향으로 지나가는 그 크로스 섹셔널 에리어에 지나가는 개수를 말해요. 이거를 쇄교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교재에서는 계속 쇄교라는 표현이 뒤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사용을 할게요. 쇄교하는 자속수를 람다로 표시를 해요. 자속 쇄교수라고 해요. 자속 쇄교수,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에요. 권수가 n인 n번 감은 도선과 그리고 파이인 자속이 쇄교하는 자속 쇄교수는 위에 표시한 것처럼 턴수에다가 자속을 곱한 요 값으로 표시를 해요. 단위는 웨버라고 말씀드렸어요. 중요해요, 단위. 그리고 이와 같이 흐르는 전류에 직접 비례하는 것이 그래프에서 말씀드렸죠. 얘하고 전류하고 자속 쇄교수는 서로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얼만큼 비례하는데 아까 보게 되면 전류가 있고 자속 쇄교수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비례식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얼만큼 비례를 하게 되는데 나타내는 기울기에 관한 상수가 L에 해당돼요. 그래서 전류를 증가시키는데 똑같이 증가시키는데 어떤 놈은 빨리 증가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어떤 놈은 자속 쇄교수가 적게 나타나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요 기울기에 해당되는 게 L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그런 관계가 있고 단위는 웨버이다. 여러분 자꾸 단위를 빼먹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감점 요소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비례상수 L. L은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상수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면 좀 뭐하고, 그쵸? 이렇게 두 번 감아놓은 거하고, 세 번 감아놓은 거하고, 이렇게 합시다. 얘나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태는 변하지 않아요. 저희가, 선을 감아놓은 것처럼 표시를 하지만, 저게 이제 배치되어 있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저렇게 보는 거예요. 인덕턴스 또는 자기 인덕턴스라고 얘기를 해요. 인덕턴스라고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셀프 인덕턴스란 말을 써요. 쓰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뮤추얼 인덕턴스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오거든요. 자기 거냐 아니면 상호 인덕턴스. 이런 개념들이 뒤에 나오는데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일단 잊어먹읍시다. 요거는 일단 뒤에 설명할 거니까 잊어버리고 인덕턴스라고만 알아두세요. 단위는 헨리를 사용을 해요. 자속의 단위는 웨버이고 L의 단위는 헨리예요. 잘 알아두세요. L의 단위는 헨리인데 L에 의해서 오메가 L에다 곱해가지고 오메가를 곱해가지고 나타나는 거는 임피던스의 항목이기 때문에 얘는 단위가 오음이에요. 자, L의 단위는 헨리고 요 임피던스의 단위는 오음이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건 뒤에 설명드릴 건데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위는 헨리이다. 1헨리의 인덕턴스는 굉장히 큰 값이에요. 1A의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좌속 쇄교수가 1웨버일 때 정의죠. 1헨리의 인덕턴스에 대한 정의예요. 1A의 전류를 흘렸을 때 좌속 쇄교수가 1웨버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때 비례상수 L의 크기를 1헨리라고 한다. 1헨리라고 한다. 가만히 뜯어보세요. 몇 번 감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1A를 흘렸더니 여기서 나오는 좌속 쇄교수를 다 했을 때 1웨버가 된다. 그쵸? 이때 요 배치되어 있는 L이 1헨리의 인덕턴스를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죠? 보통 헨리의 단위가 너무 커서 미리헨리, 그죠? 1000분의 1이죠. 혹은 마이크로 헨리도 많이 사용을 해요. 마이크로 헨리도 많이 사용을 해요. 일단 그까지 알아둡시다. 다음에는 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C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만 더 볼까요? 그 L 양단에 걸리는 전압 이걸 한번 구해볼게요. 그 L 설명을 드렸죠. L이 이렇게 있는데 요 내부에 그 자속이 인가가 되게 되면 역으로 요 양단의 전압 V만큼이 인가가 돼요. 전압을 이제 뽑아내는 거죠. 아까는 전류가 흘러 들어가게 되면 L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전류가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자속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자속이 들어오게 되면 전압이 발생한다라는 게 맨 처음에 보여드린 비디오의 요점이었죠. 그 벌브 램프에서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고 영구 자석을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서 기전력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유기 기전력 또는 유기 전압이라고 induced voltage 전압이 induce 됐다는 얘기죠. 네, 전자 유도 현상에 따라서 자속 회교수가 변하게 되면 자속 세교수가 변한다는 거는 자속이 있는데 얘가 계속 똑같은 양이 퀀타이티가 변하지 않게 되면 여기 전압이 유기가 되지 않아요. 유기가 되지 않는데 얘가 이 안에 흘러 들어가는 자속이 1이었다, 2였다가 3이었다가 혹은 10이었다가 9였다가 8이었다가 어찌됐든 증가를 하던 감쇄를 하던 변화가 생겨야 돼요. 변화라는 거는 시간이 변하게 되면 그 값이 변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렇게 표시를 하던, 시간에 따라서 파이가 변하던, 아니면은 시간에 따라서 자속 세교수가 변하던, 이 두 개가 변해야지 이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돼요. 즉, 시간에 따라서 파이나 람다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전압이 유기되지 않고, 뭐 이렇게 됐던, 이렇게 됐던, 이렇게 됐던,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값이 변해야지만 기전력이 유기가 된다. 얼만큼 유기가 되느냐? 자속 세교수가 변하게 되면 그 시간적 변화율에 따라서 비례하는 기전력이 유기가 돼요. dt분지 d파이죠? 기울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자속 세교수가 변하는 것만큼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요 앞에 식이 하나 사실은 더 있어요. dt분의 d파이가 교재에도 없는 것 같아요. 비례한다는 거 먼저 알았죠. 먼저 알았는데 이놈이 일로 쭉 가서 그럼 얼마큼 비례하는데 이에 대한 식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중간식이고 교재에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유기기전력의 등식은 dt분의 d 람다라고 얘기하고, 단위는 당연히 전압이니까 볼트를 사용한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식 1의 14에다가 앞에 먼저 우리가 배웠던 식을 대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죠. 뭐가 바뀌었나요? 이 람다가 뭐라 그랬죠? 뭐라고 제가 얘기했죠? 뭐 곱하기 뭐라고 얘기했죠?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고 요거는 L dt분의 di라고 바꿀 수 있어요. 이해 가시나요? 식 12와 식 13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산수는 안 할 거예요. 예. 이거를 인덕터라고 해서 유도기라고 얘기는 잘 안 해요. 인덕터 혹은 인덕터라고 얘기를 하고 코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코일은 주로 소자로서 얘기를 하는 게 되는 거고, 우리는 주로 이제 인덕터라고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L이라고 표시를 하고, 인덕턴스를 얻기 위한 어떠한 실체가 있는 거죠. 예. 도선을 여러 번 감아서 사용을 해요. 코일은 순수한 L값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도전, 재료, 고유 저항에 의한 내부 저항이 포함되어 있다. 무슨 얘기냐면 L이 이렇게 제가 감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감게 되면 여기 전류가 흐르게 될 텐데, 전류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저항값이 매우 작은 어떤 물질을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구리를 사용을 하던 아주 첨단 소자라 그러면 백금 같은 거를 사용을 할 것이고, 그쵸?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자체로서 저항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순수한 L이라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L을 기호로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순수한 L이라는 게 없고, 이 소재에 따라서 크던 작던 R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도선에 조그마한 R이 직렬로 연결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영향은 별로 주지 않는데, 소자로서 영향을 별로 주지 않는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L값의 이제 정밀도 같은 게 나와요. 이게 뭐 L값이 뭐 99.999%의 정확도를 갖고 있느냐, 이거를 5-9이라고 얘기를 하고, 9가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정밀 소자가 되겠죠. 그래서 7, 9, 뭐 9, 9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R값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소재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발전기, 그런 거는 R값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R값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렇게 R값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까지만 일단 알고 넘어가죠. 이제 RLC 세 개의 소자 중에서 마지막 커패시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 유전체라는 개념이 나오죠. 유전체라는 말이 나오고,
예, 절연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나 모르겠어요. 절연체. 절연체에서 절연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통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집에 하다못해 220V 선만 해도 안에 구리가 있고 이 고무 재질로 된 걸로 이렇게 피복이 쌓여져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사람이 만졌을 때 전기가 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외부에다가 이제 만든 거죠. 만든 거죠. 이거를 절연체라고 얘기를 해요. 전기가 통하지 않게끔 만든 게 절연체고, 요거를 좀 더 우리끼리 하는 유식한 말로 유전체라고 얘기를 해요. 유전체. 유전체는 유전값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유전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물체에 해당이 되는데, 유전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기가 잘 통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유전체라고 하는 거는 전기가 잘 통하면 안 되니까 전자가 잘 흐르면 안 돼요. 그죠? 잘 흐르지 말아야 돼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림의 밑에 A 그림을 위에다가 다시 한번 이제 그려볼 건데 여기 판이 두 개가 있어요. 얘는 구리판이라고 합시다. 여기도 구리판이라고 합시다. 두 개가 있어요. 여기에 전압을 인가를 해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겠죠? 어디가 플러스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플러스, 뭐 하여간, 극성을 일단 배제하고, 이쪽이 플러스이고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하게 되면,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전류의 흐름과 전자의 흐름이 서로 반대인 건 알고 있죠?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는데,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랑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은 서로 반대예요. 이거는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우리 선배들이 어떤 큰 오류를 범했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전류가 이렇게, 전류라고 하지 맙시다. 전자가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하고, 이거를 플러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쪽에는 전자들이 있고, 이쪽에는 양성자들이 이렇게 때로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전자들이 때로 있는데, 여기다가 전원을 이렇게 가하게 되면, 전자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이 판에 전자들이 쫙 배치가 돼요. 전자들이 쫙 배치가 되고 반대쪽에서는 양전하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같은 양의 양전하가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기 유전체란 표현이 있죠? 그럼 이 사이에 유전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유전체는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죠? 전기를 잘 통하지 않게 하려는 성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기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 쌓이는 거죠. 그죠? 다시 초기로 돌아가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놈이 있었는데 전지를 놓고 이렇게 쓱 갖다 댔더니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쌓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양성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양성자가 이렇게 쌓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됐든지 간에 일로 전자가 이동을 하진 않았지만 이 도선을 통해서 전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얘 입장에서 밖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양단의 구리판 밖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도선을 통해 가지고 전자가 이동을 했으니까 전류가 흐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유전체를 놓고 양단에 이제 판을 인가를 하게 되면 이쪽으로 마치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이게 커피시턴스의 특성이에요. 커피시턴스의 특성이고 이런 식으로 양성자하고 전자를 모아요. 이게 배터리죠. 여러분들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220V를 인가를 해가지고 인버터를 거쳐서 DC로 바꿔준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이런 회로를 만들어 줘가지고 요 양쪽에다가 전자를 충전시킨 다음에 얘를 끊어요. 끊으면 이제 보조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다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핸드폰 같은 디바이스를 USB 같은 거 통해 가지고 디바이스를 연결하게 되면 여기 있는 전자를 빼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형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게 캐퍼시턴스가 하는 역할이에요. 이때 여기에 쌓이는 전하량은 쌓이는 전하량은 양단에 걸리는 전압에 비례를 해요. 이게 10V, 20V, 30V 이렇게 커짐에 따라서 여기에 쌓이는 전하량, 음전하와 양전하의 전하량이 비례해서 20, 30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압을 크게 함에 따라서 전하량이 같이 증가를 하겠죠. 쌓이는 전하량이. 이걸 CV 특성이라고 해요. CV 특성. 선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C의 기호는 이렇게 사용을 해요. 기호도 마찬가지로 끊어져 있죠. 예, 끊어져 있어요. 이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은 제가 대략 다 드렸고요.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전위가 높은 도체에서는 정전하가 충전이 될 거고, 전위가 낮은 도체 쪽에 부전하가 충전이 될 거예요. 충전되는 전하는 위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인간 전압에 비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Q, 전하량하고 전압이 비례한다는 걸 알았는데 이걸 등식으로 바꿀 때 얼만큼 비례하는데 라는 숫자가 필요하잖아요. 상수에 해당되는 게 C예요. C. 이 C는 아까 제가 이런 식으로 위에 그려져 있던 이거의 크로스 섹셔널 에이리어라 그래서 이 크기에 비례하고 이 위쪽 판하고 아래쪽 판의 거리에 비례해요. 거리에 반비례해요. 예. 거리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극성이 값이 커지기 때문에 쌓이는 전하량은 많아지는 거죠. 비례상수 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커패시턴스 또는 정전 용량이라고 얘기해요. 두 개 다 쓰는 말이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일렉트로스태틱 커패시턴스 C라고 얘기하는데 커패시턴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단위는 페러드를 사용을 해요. 아까 L 같은 경우는 헨리를 사용을 했죠. C는 페러드를 사용을 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오메가 C분의 1이라는 형태로 바꿔서 임피던스 형태로 바꿀 거예요. 이때 단위는 마찬가지로 오음이 되는데 이 단위하고 이 단위는 틀리죠. 틀려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L의 단위는 헨리이고 커패시턴스 C의 단위는 페러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1페럿의 커패시턴스의 정의 1볼트의 전위차에 의해서 1쿨롱의 전하가 축적된다. 여기 양쪽 판이 이렇게 있는데 요 양단에다가 1볼트를 걸었더니 이 거리와 이 면적을 변수로 해서 이 양단에 쌓이는 전하가 1쿨롱이 되게 되면 이때의 커패시턴스 양을 1페럿이라고 한다라는 정의예요. 아까 L은 전류를 이용해서 정의를 했잖아요. 주로 개념을 설명을 할 때 L은 전류하고 친해요. C는 전압하고 친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L을 해석할 때는 전류를 해석할 때가 많고 증명을 하거나 그래서 C를 증명하거나 할 때는 전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둡시다. 페럿도 단위가 너무 커요. 1페럿의 단위는 헨리보다 더 커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그래서 마이크로페럿이나 피코페럿. 마이크로나 피코가 10의 마이너스 몇 승인지는 찾아보세요. 미리, 나노, 마이크로, 피코, 그다음 fem토, 나오죠? 계속 나오죠? 네, 이거는, 아래쪽으로. 키로, 메가, 기가, 이런 거 좀 익숙하겠다. 여러분들 핸드폰 용량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쭉 있죠? 그래서, 0을 기준으로 1000단위로 해가지고 상위로 올라가는 거, 하위로 올라가는 거, 피코까지, 기가까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표현되는지 계속 볼게요. 수식을 볼게요. Q는 그쵸. 전하량은 전압하고 비례를 하게 되는데 되게 유명한 식이에요. Q는 CV.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Q는 CV라는 굉장히 유명한 식이 있어요.
그래서 C는 마찬가지로 물질, 그러니까 위치가 그 양쪽 판의 크기나 간격이 변하지 않는 한 얘는 변하지 않는 상수이기 때문에 C는 일정한 상수예요. 컨스턴트 값이고 이거를 앞에 배웠죠? 기억나시나요? 시간에 따른 전하량의 변화가 전류란 말이에요. 전류란 말이에요. 앞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를 대입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죠? Q는 CV니까 Q 대신에 CV를 대입하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되죠. 이런 식이 나오게 되죠. I라는 놈은 시간에 따라서 전압의 변이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시간에 대한 변이의 값에다가 물질의 고유값인 C를 곱해준 것만큼의 값을 갖게 된다. 전압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양변을 임의의 시간 t로 적분을 하면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C하고 전압에 대한 식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류를 구할 수 있고 반대로 전류를 알고 전류에 대한 식을 알고 함수식을 알고 C를 알게 되면은 적분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식하고는 같은 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미적분 때문에 혹시 절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까봐 걱정을 했는데 올해는 스스로 인터넷 같은 거 찾아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천만다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얘하고 얘는 같은 식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같은 식이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알아두시고 Q는 CV라는 식은 꼭 암기하셔야 돼요. 커패시터, 용량기라는 말 잘 안 써요. 컨덴서라는 말은 많이 써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자로서 컨덴서라는 거를 많이 쓰고 커패시턴스를 얻기 위한 실물. 예, 그렇죠. 전극판 사이에 절연물질을 채워서 유전체죠. 절연물질을 채워서 만들죠. 절연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무슨 세라믹 컨덴서도 있고 무슨 컨덴서도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실험 시간에 배우실 거니까 그때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용량도 무지막지하게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하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저항은 전원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I²R이라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I²R만큼의 열로 소비하는 소자라고 한다면 커패시턴스는 전원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축적하는 소자예요. 축적을 해요. L하고 C는 에너지를 축적해요. 축적했다가 써요. 축적했다 쓰는데 R은 그냥 소비를 해요. 이게 R과 L하고 C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예요. R은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냥 소비를 해버려요. 열이 됐던 빛이 됐던 소비를 해버리는데 L하고 C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폭발하지 않는 한. 그런 두 개의 차별점이 있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나중에 이제 정연파 교류 배울 때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쌓아뒀다가 어떤 식으로 쓰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순수한 커패시터의 경우 전원이 제거되게 되면 충전된 전하를 무한시간까지 보유할 수가 있어요. 순수한 커패시터의 경우 이거는 아이디얼한 형태죠. C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압을 인가를 해가지고 전자가 이렇게 막 차있다. 차있는 상태에서 얘를 없애면 선을 없애게 되면 여기는 그 엔트랩 되잖아요.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전하가 이제 갇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나갈 길이 없으니까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저항과 같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소자를 충전된 커피스터 양단에 연결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저항을 연결하죠. 그러면은 여기 쌓여있던 전자가 회로가 구성이 되니까 여기 또 쌓여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여기로 와가지고 중성화되려고 해요. 왜 전자만 이동을 하느냐? 그 양성자에 비해서 전자의 속도가 무지막지하게 빨라요. 얘도 이동을 하고 얘도 이동을 해서 전자도 이동을 하고 양성자도 이동을 해서 중간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얘는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거의 제자리에 있고 전자가 빨라가지고 여기로 쓱 와가지고 이제 중성화되는 거죠, 하나씩. 그러니까 저항의 전자가 지나갔으니까 I 스퀘어 R로 대표되는 값만큼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커패시터로부터 방전 전류가 흐르게 돼서 축적된 에너지를 저항에 공급을 하게 되고, 에너지는 저항에서 열로 소모돼서 축적된 에너지는 없어지게 되고, 커패시터 양단의 전압은 제로가 되죠. 전자가 전부 다 이동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와가지고 중화가 돼가지고 이제 양단의 전압 차이는 없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도체판 사이에는 도전로를 마련해주는 병렬로 된 매우 큰 누설 저항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 제가 아까 C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무한정 갇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외부에 뭔가 저항을 연결해 주거나 회로를 구성을 해주면은 전자가 이동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여기 사이에 제가 유전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유전자가 퍼펙트하지 않아요. 전자의 흐름을 100% 막지를 못해요. 그래서 매우 큰 저항값을 가지고 있는 도전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자가 굉장히 느린 속도로 이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중성화돼요. 중성화돼요. 이거를 리키지 커런트라 그래요. 리키지 커런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때 누설 전류, 이때 저항을 리키지 레지스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캐피스턴스에 축적된 에너지는 병렬 저항을 통해서 서서히 방전이 되게 되고, 순수한 인덕턴스의 경우에도 에너지를 이거는 나중에 같이 말씀드릴게요. 맨 마지막 거는 라고씩 같이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생겨먹은 형태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박지 같은 게 이렇게 쌓여 있고 절연체가 이렇게 쌓여 있단 말이에요. 두 개가. 그러면은 절연체가 양단을 슈티지 시키지 않게 하면서 전압 차이를 유지를 해요. 그래서 여기 연결된 상태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매체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말려져 있어요. 요즘 ESS나 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것도 동일한 구조로 돼 있고, 여러분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의 다른 형태를 사용을 하게 되고, 옛날에 뭐 니카드 전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전지도 실패와 이제 도전을 거듭해 가면서 지금까지 와 있는 거고, 지금 있는 것도 완전체가 아닌지라 폭발 사고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죠.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뭐 고체도 개발을 하게 되고 그래요. 밑에 있는 것들은 봤던 거니까 복수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요. 예.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뒤쪽으로 가서 문제 조금 풀어보고 RLC는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